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도 제가 이 슬라이드 쇼를 했는데요. 혹시 중간에 잘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부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챕터 1하고 2 강의 노트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챕터 1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수요일부터 챕터 2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는 블랙보드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이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은 저희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이번 학기 이 과목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브레인을 이해하는 파트, 그래서 뇌과학, 뉴로사이언스에 가까운 이제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큰 축은 뇌공학,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챕터 1은 첫 번째 뉴로사이언스 쪽입니다. 그래서 그 뉴로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뇌를 실제 우리 뇌를 이해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그 뇌가 어떻게 이제 기능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뇌공학적인 Artificial Neuro Engineering 같은 파트는 여러분들이 뇌를 이해했으니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학적으로 뇌를 한번 시뮬레이션 또는 만들어보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이해하는 또는 신경계 시스템을 이해하는 파트의 첫 번째 챕터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교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재 중에서 뇌과학에 해당하는 부분, 그 교재의 챕터 1입니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의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뉴로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공학, 뇌과학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네, 이 뉴로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의학이나 아니면 생물학 그리고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뇌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이제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인지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콜로지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직스와 케미스트리는 바이올로지와 비슷하게 우리가 뇌를
생화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스매틱스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 뇌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스매틱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 자체가 융합학문 또는 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분야의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 구조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조라는 것은 물분자의 구조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생물학적인 지식, 화학적인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지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로우 레벨의 물분자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부터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정서, 인지, 계획 같은 부분까지 모두 다루는 그런 것이 뇌과학 또는 뇌공학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예전에 사람들이 뉴로사이언스를 연구하면서 크게 보면 뭐 르네상스부터 19세기 그리고 19세기 이후 이렇게 이제 19세기를 기점으로 생각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19세기에 뉴로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그 이후로 많은 부분 현재와 같은 그런 이 뉴로사이언스 과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19세기가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뇌에서 이 벤트리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뇌에 단면에서. 혹시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포인터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요 중간에 이제 보면 뇌에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벤트리클 또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제 라테랄 벤트리클인데요. 요 안에 이제 척수액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브럴 CSF라고 해서 그 플루이드가 차 있는데요. 그 척수액은 뇌의 요 중간 부위를 채우고 있으면서 우리 척추, 스파이널 코드까지 따라서 쭉 우리 몸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에서부터 척추까지 얘가 다 플루이드가 이렇게 차서 이동하면서 서큘레이션 하면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 벤트리클이 뇌와 우리 바디, 몸을 서로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벤트리클을 중심으로 뇌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해부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을 잘라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단면을 잘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뇌의 구조가 요 뇌의 피질 바깥쪽이죠. 대뇌 피질. 이게 이제 그레이 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 약간 흰색처럼 밝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화이트 매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현미경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레이 매터에는 뉴론이라는 거에 셀 바디가 있고 이 화이트 매터는 엑손이라고 하는 신경망이 이제 주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19세기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뇌라는 것이 우리 몸을 컨트롤할 때 이 신경망, 즉 nerve죠. 그러니까 신경계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그레이 매터에는 뉴로널 셀 바디가 이런 이제 nerve fiber, 신경망을 통해서 몸을 제어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번 학기를 통틀어서 제가 이제 뇌의 부위별 명칭들을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부위별 명칭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위별 명칭은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템포럴 로브의 측면, 앞면 또는 이 옆면에 어떤 뉴런들이 어디랑 어떻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뇌의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이제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있죠. 여기. 요거 이제 우리가 실비안 피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센트럴 서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실비안 피셔, 그리고 아래 위로 센트럴 서커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역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 뇌를 이제 구획을 하게 되는데, 실비안 피셔, 요 옆으로 있는 거, 요 실비안 피셔를 경계로 위쪽 프론탈, 아래쪽 템포랄, 그리고 이 센트럴 서커스를 경계로 앞쪽을 이제 프론탈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는 우리말로 하면 옆인데요. 그래서 전두엽, 그 프론탈 로브는 전두엽, 그 센트럴 서커스 뒤쪽을 파리에탈 로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비안 피셔 아래쪽을 우리가 템포럴 로브, 측두엽, 그리고 여기 뒤통수 부분이 있는 거, 요게 이제 오시피탈 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브로 치자면 오시피탈 로브, 파리에탈 로브, 템포럴 로브, 프론탈 로브. 그래서 총 4개의 로브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으니까 좌뇌에 4개의 로브가 있고 우뇌에 4개의 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씩 좌우로 하면 8개의 크게 보면 이제 로브로 우리가 뇌를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4개의 로브로 나눠지는 요 위에 있는 부분, 요걸 우리가 흔히 이제 대뇌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세레벨룸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뇌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4개의 로브를 합쳐서 대뇌, 그래서 세레브룸이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소뇌를 세레벨룸,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척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템과 밑에 아래쪽에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2개의 랜드마크가 있다. 하나는 옆으로 실비안 피셔, 뇌를 아래 위로 구분하고요. 하나는 센트럴 서커스, 이렇게 아래 위로, 요거는 이제 뇌를 앞 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랜드마크를 경계로 여러분들이 뇌를 구획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뭐 예를 들면 템포럴 로브에서도 이게 아래쪽이냐 중간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인페리얼, 미들 템포럴,
그다음에 수페리어 템포랄 뭐 이렇게 또 나뉩니다. 프론탈도 뭐 프리프론탈, 미들 템포랄, 인페리어 템포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그 로브 안에서도 다시 세분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크게 보면 4개의 로브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세기에 이런 뇌의 어떤 구조적인 구획화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 19세기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4가지 큰 새로운 파인딩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이제 큰 새로운 발견을 기점으로 우리 현재까지 이 4개의 큰 발견은 큰 틀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9세기를 기점으로 뇌를 이해하는 게 이제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큰 발견이 바로 여기 나오는 4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이 이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뇌에 손상을 입으면 뭐 감각 기능도 그러니까 망가지고 당연히 이제 동작 기능도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감각이나 운동 그리고 인지, 생각 이 모든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뇌가 실제로 nerve, 그러니까 신경이죠. 신경망을 통해서 바디, 우리 신체 각 부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뇌의 서로 다른 부위들, 그러니까 파트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 기능은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감각 기능은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뇌 부위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뇌 같은 경우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받고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뱉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이 4가지로 정리되는데 신경은 nerve라는 거는요. 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루이드, 즉 액체, 그러니까 CSF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브레인이 이 CSF에 있는 그 플루이드를 매개체로 해서 바디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nerve가 와이어, 전선처럼 연결되어서 브레인이 바디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서로 다른 부위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즈 돼 있다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 뇌의 신경계도 이 nerve 시스템도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발견이 뉴런 닥터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뉴런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죠. 그래서 뇌를 이루고 있는 게 이 뉴런이라는 어떤 엘리먼트, 기본 단위가 모여서 뇌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4가지가 중요한 핵심 발견인데 이 4가지를 그럼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경망은 사실은 플루이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이어처럼 전선처럼 되어 있는 거다 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전선을 매개체로 해서 일렉트리컬한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라는 걸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갈바니하고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자극을 줍니다. 근데 자극을 주는 게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주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하면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그 부위랑 그 뉴런의 부위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움직인다. 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머슬, 그러니까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컨트롤하는 것이 뇌에 있는 특정 부위의 뉴런이 되고 그 뉴런으로부터 그 머슬을 움직이는 것은 그 와이어, 신경망을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트에서 중요한 실험 하나가 이 찰스 벨이라는 사람과 프랑스와 메젠디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얘는 뭐냐 하면은 요 뒤에 그림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요게 이제 척추입니다. 요 척추를 따라서 우리 뇌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척추에 붙어 있는 신경이 또 있어요. 요 너브 신경이 있는데 요 척추에 보시면 척추 앞부분과 뒷부분, 그러니까 푸른색과 붉은색 두 개의 신경이 앞, 뒤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척추에는 구분되어 있어 붙어 있는데 모여서 하나의 전선 가닥을 따라가죠. 따라가서 붉은색은 스킨, 그러니까 피부 쪽으로 연결되고 푸른색은 머슬,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 중간에 있는 너브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전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제 가닥을 잘 나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과 붉은색이 서로 모여 있지만 분리돼서 피부와 근육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감각 정보를 다루는 신경이고요. 머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머슬을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본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스파이널 코드에 붙어 있는 그 두 가닥, 푸른색과 붉은색, 그 두 가닥을 이제 각각 잘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에 보면은 전선 폭탄 터지면 어떤 선을 잘라야 되는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을 자르면 터지고 어떤 선을 자르면 안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면 실제로 이 붉은색 가닥과 푸른색 가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알게 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잘라봐요. 뭐 예를 들면 붉은색을 잘랐다. 붉은색을 잘랐더니 사람이 운동 기능은 정상적으로 워킹 하는데 감각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위를 만져도 그 부위를 만지는 그 느낌을 내가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신경을 잘랐더니 감각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푸른색을 잘라봅니다. 푸른색을 잘라보면 감각은 그대로 잘 동작하는데 이제 운동 기능을 못하는 거죠. 어떤 부위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그 부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뇌에서는 내 다리를 움직여라라고 신호를 내리는데 실제로 그 다리는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이 두 개의 이 신경망이 이 가닥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른 일을 하는 게 전선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두 가지는 서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섞어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감각 정보가 올라가는 거하고 운동 정보가 내려오는 거하고 두 가지는 서로 원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각 정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감각 정보는 이제 피부에서 뇌로 올라가죠. 그리고 운동 정보는 뇌에서 머슬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은
감각 정보가 올라가는 길이고, 푸른색은 운동 정보가 뇌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원웨이 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이라는 게 와이어처럼 형성되어 있으면서 브레인이 이 바디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걸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아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뇌의 서로 다른 부위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폴 브로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이 폴 브로카의 발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 폴 브로카나 나머지 사람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발견을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큰 틀에서 다 유사한 게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1823년의 발견을 보시면 Experimental Ablation Method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Ablation이라는 게 아까 전선을 끊어서 어떤 실험을 하는 것처럼 얘도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망가뜨려 봅니다. 망가뜨려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못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뇌의 전두엽을 망가뜨려서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못하는지를 봤더니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이 뭔가 생각을 못하더라. 그러면 아, 전두엽은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측두엽을 망가뜨렸더니 그 사람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그 측두엽은 뭔가 말을 하는 기능과 연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위를 망가뜨려서 뭘 못하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 부위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이제 유추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Experimental Ablation Method가 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뇌의 어떠한 특정한 부위가 망가지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 브로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 이 사람이 언어 기능과 관련된 부위들을 자기가 이제 찾고 그 부위에 이제 이름을 붙였죠. 브로카 영역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요. 자기가 평소에 이제 보던 그 환자가 있었겠죠. 그 환자를 보니까 그 환자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환자였는데 그 환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뇌를 해부해 봅니다. 그 환자의 뇌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후에 뇌를 열어서 이 사람 뇌가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본 거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의 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부위가 굉장히 포컬하게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는 어떻게 보면 멀쩡한데 근데 그 특정한 부위만 심하게 망가져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요게 이제 브로카 영역입니다. 뇌에서 보면. 그래서 아, 이 영역이 망가지면 사람이 말을 못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그래서 학계에 보고하고 그러면서 그 영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브로카 영역은 언어 기능, 그러니까 랭귀지 기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요 부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브로카 에어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언어 기능하고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부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부위가
언어 기능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푸른색, 남색 부분이요. 이걸 이제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뇌의 해부학적인 랜드마크가 여기 실비안 피셔 여기 있죠. 그리고 실비안 피셔와 센트럴 서커스. 센트럴 서커스가 여기 아래 위로 있습니다. 이 센트럴 서커스의 바로 인접한 앞부분, 여기 보면 이제 자주색 색깔로 칠해진 이 부분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터 콜텍스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시 나올 예정인데, 이 모터 콜텍스하고 그다음에 이 베르니케 영역, 그다음에 브로카 영역, 이 세 가지가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세 개의 주요한 플레이어입니다. 나중에 랭귀지 할 때 좀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언어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되죠. 청각이 일단은 관여합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청각 기능과 관련된 듣는 부분이 여기 베로니케 에어리어가 연관이 되고요.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실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뱉게 됩니다. 이 말을 뱉으려면 우리 목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대를 움직이고, 그래서 모터가 필요하죠. 이 모터 기능을 이 브로카 영역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모터 영역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브로카 영역이 우리가 이해한 파트를 바탕으로 어떤 말을 만들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실제로 이 모터 콜텍스에 있는 부위를 자극을 해서 우리 성대랑 우리 혀랑 목을 움직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은 말을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에 연관이 되는 거죠. 베르니케 영역은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파트. 그래서 이해를 하고 말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하는 모터 콜텍스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알케트 파시큘러스라고 하는 얘는 뭐냐? 이 알케트 파시큘러스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전선으로 연결해주는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파트를 브로카 영역이 제대로 정보를 전달받으려면 이 알케트 파시큘러스 전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 내용이 알케트 파시큘러스를 통해서 전달되면 브로카 영역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 말이 결정됐으면 모터 콜텍스에서 실제로 성대나 목의 머슬을 움직여서 말을 만듭니다. 자,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랭귀지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측면인데, 요 뇌의 부위별로 기능들이 분화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랭귀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뇌의 부위별로 이렇게 이제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뒤통수 부분은 시각 기능, 그리고 측두엽 부분은 인지, 요 전두엽 프론탈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디시전 메이킹하고, 요 파레탈 로브는 요것이 연합 영역이라고 해서 감각 정보나 운동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시각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제 프로세싱하는, 종합해서 프로세싱하는 그런 이제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모터 콜텍스는 운동 기능. 그런 식으로 이제 뇌에 구획을 나눠서 어떤 영역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고요.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우리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계도 진화한다라는 사실, 이거는 뭐 이 당시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또는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그런 이제 진화론에 근거해서 너버 시스템도 이제 큰 틀에서 진화의 흐름을 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슈반이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생물을 배우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슈반, 그래서 이 셀 티어리를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뉴런 닥터린의 이론적인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뉴로사이언스가 그래서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뭐 관점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발견들을 하면서 많은 부분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에는 뭐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해했던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기능은 이제 특정 부위에서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맞지만 한 부위에서 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서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했던 내용들이 큰 틀에서 유지되면서 현재는 이제 더 세분화돼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로사이언스는 여러 개의 계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몰레큘러 레벨에서부터 셀 레벨,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 그리고 좀 더 구체 추상화되어서 이제 비헤비어럴, 행동, 그리고 커그니티브, 인지 쪽이죠. 그래서 로우 레벨인 몰레큘러 레벨부터 아주 추상적인 커그니티브 레벨까지 서로 다른 레벨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몰레큘러 또는 셀룰러 레벨의 뉴로사이언스는 보시는 것처럼 뉴런이라는 어떤 구조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뇌를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테믹 뉴로사이언스라는 것은 이런 뉴런이나 아니면 이제 뇌의 부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시스테믹하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부위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걔가 어디로 전달하고 걔가 또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테믹 뉴로사이언스가 있고요. 비헤이비어럴 뉴로사이언스 또는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좀 더 추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좀 더 추상적인 레벨에서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다루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서로 다른 계층 레벨에서 뉴로사이언스가 연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은 제가 책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뉴로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그냥 여러 레벨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병원 관점에서 메디컬 스페셜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뉴럴로지스트와 사이키아트리스트, 여러분 뉴럴로지스트는 신경과 의사죠.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정신과 의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신경과 정신과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로서저는 신경외과죠.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분. 그래서 신경과랑 정신과가 나누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뉴럴로지스트는 아무래도 좀 더
바이올로지컬한 측면에 가까운, 그리고 사이키아트리스트는 그걸 기반으로 어떤 이제 인지 심리 이런 쪽에 가까운 정신 이런 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멘탈 뉴로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보면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티스트라는 거는 이제 계산 신경과학, 그다음에 디벨롭멘탈 뭐 뇌의 발달성을 이제 살펴보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레큘라, 그다음에 뭐 케미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진단 측면에서 보면 패솔로지 병의 기전을 밝히는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나토미스트 같은 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책에 있는 테이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신경계 시스템과 연관된 질병을 생각해 보면 뭐 잘 알고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죠. 치매 중에서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뭐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치매를 대표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레브럴 팔시라는 건 디벨롭멘탈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처음에 이제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디벨롭멘탈 디지즈 중에 하나입니다. 디프레션은 우울증. 그래서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에 해당되죠. 에필랩시는 이제 혈관성과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작, 시저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의 뇌 질환을 이제 에필랩시라고 하고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는 줄여서 MS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초신경계에 연관된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발성으로 뇌에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나타나는. 자, 파킨슨 디지즈는 대표적인 운동성 질환이죠. 그래서 운동 기능과 관련되어서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말하는 어떤 정신병, 그래서 이제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이고요. 스파이널 팔라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레브랄 팔라시랑 비슷하게 최초의 이제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에 의하거나 아니면 발달성에 의하거나 스파이널 코드의 데미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스트로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뇌의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는 그런 병이 이제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환이 다 이제 신경계나 아니면 정신계, 그래서 뉴럴로지 또는 이제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에 해당되고요. 이게 다 뇌에서 특정한 부위가 문제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과학 관련된 파트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부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어떤 이제 기전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사이언스 관련된 파트는 이제 이 정도고요. 두 번째 파트를 대충 보면 최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 이 뉴럴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의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인드 리더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에 있는 시그널,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읽어내는 또는 예측하는, 추정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 AI 기술을 써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다 뉴럴 엔지니어링 파트에 해당되고요. 또 다른 걸로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운동 기능을 제어하는 그 모터 콜텍스 그런 쪽의 신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팔이 없으셔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 이런 이제 인공 팔을 만들고 다만 이제 우리 뇌에서 그 모터 콜텍스의 신경 신호를 잘 받아서 내가 내 손으로 초콜릿을 잡아서 내 입으로 넣는 그런 어떤 운동 기능을 뇌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치면 그 신호를 이 머신 기계에다가 전달을 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류의 뉴럴 엔지니어링도 많이 최근에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은 꽤나 잘 성공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에서의 신호를 읽기 위해서 직접 그 신경에 전극을 꽂아서 읽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저렇게 이제 신경에 직접 꽂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non-invasive하게 비침습적으로 읽어서 우리의 머슬 컨트롤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 많이 하는 게 뇌 시뮬레이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뇌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뉴런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저런 식으로 그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또는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데 우리가 인풋을 주고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인공적인 뇌 그런 이제 뉴로몰픽 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AI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뇌가 수행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아티피셜한 칩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아티피셜한 브레인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파트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인텔리전스를 두고 경쟁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류의 AI를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기능을 아티피셜한 머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전에 감독한 AI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건 한번 보시면은 뭐 재밌을 수 있고요. 이 영화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AI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 두 가지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로사이언스를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면 19세기를 기점으로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근데 그 19세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 또는 큰 발견은 하나는 우리 뇌가 바디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플루이드가 아니라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전선과 같은 형태의 신경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된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뇌의 서로 다른 부위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진화론, evolution, 그래서 nerve system 자체도 진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유닛을 가지고 뇌가 형성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실비안 피셔와 이 센트럴 서커스가 두 개의 큰 중요한 랜드마크이고요. 이 실비안 피셔를 기준으로 아래 위, 센트럴 서커스 기준으로 앞, 뒤가 구획되면서 프론탈 로브, 파리에탈 로브, 오시피탈 로브, 그 다음에 템포럴 로브로 크게 나눠진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로브가 세레브룸, 즉 대뇌이고, 요 밑에 이제 세레벨룸이라고 해서 이제 소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은 잘 들리셨겠죠? 제가 늘 온라인으로 하면 걱정되는 게 제가 혼자 한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온라인이 끊겨서 전혀 여러분들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수업은 잘 이렇게 보이셨죠? 네, 여러분들 이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아니면 특히 온라인이다 보니까 뭔가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아까 이제 뭐 AI 뭐 나왔는데요. 사람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도 제가 처음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근데 수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을 이제 좀 본 다음에 지금 뭐 처음 이제 한 2주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2.5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 어떻게 수업을 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온오프라인 병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만약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일부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봐서 결정이 될 생각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뭐랄까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뭐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